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S 결과가 10년 만에 오늘 나옵니다. 우리 정부의 매각 방해로 손해를 봤다며 6조 원가량을 배상하라는 것인데 결론이 주목됩니다. 63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하는 대신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의 내홍과 거리를 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 이른 시일 안에 여야 대표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배 씨와 김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곧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건물주가 임대한 공장 건물에 유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고소했지만 2번이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한 차례도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과거 유신 정권 시절 긴급조치 구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피해자들은 환영하면서도 이미 패소를 확정받은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오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여부를 발표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 대량 백신을 포함한 하반기 접종 계획도 함께 발표됩니다. 어제부터 내리던 비는 오전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한 11호 태풍 흰남노는 다음 주 초 대한해협을 통과할 거로 보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소송 시작 10년 만에 나오는 결론인데요. 우리 정부가 질 경우엔 최대 6조 원 넘는 거액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이 10년 만에 결론납니다. 사건을 심리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현지 시각으로 30일 판정을 선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엔 결과가 공개될 전망입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인 뒤 9년 만에 하나은행에 되팔아 4조 원 넘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돌연 같은 해 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국제중재기관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외환은행을 더 비싸게 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금융위원회가 정치적 압력과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미뤘다는 겁니다. 또 매각 과정에서 우리 국세청이 물린 세금도 자의적이고 모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각 손실금과 부당 과세로 인한 피해, 그리고 소송에서 이겨 손해배상금을 받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 등까지 합산해 론스타가 청구한 배상금은 모두 46억 7,950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가 패소하면 막대한 배상금을 세금으로 물어내야 해 재정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론스타가 매각 손실금을 중복으로 산정한 데다 우리 법원 소송을 거쳐 일부 세금은 돌려받아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투자자와 국가 사이 분쟁을 중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론스타가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배상금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둘 중 한쪽이 전부 패소하거나 전부 승소할 수도 있지만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의 청구 금액 가운데 일부만 인정해 중재안으로 제시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서면 심리와 변론 과정에서 론스타에 내린 모든 행정 조치는 국제 법규와 조약에 기초해 어떤 차별도 없이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법무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지만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정에 대해서는 선고 이후 120일 안에 취소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의 평균 증가율 8.7%보다 3.5%포인트가 축소된 규모입니다.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0.8% 늘어난 400조 5천억 원이 될 거로 전망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을 포함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예산안 편성이라며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첫 해 살림살이를 짜며 씀씀이를 줄이고 필요한 돈은 기존 사업을 줄여서 메꿀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크게 줄인 가운데 정부는 가장 중점을 둔 분야로 취약계층과 사회 안전망 관련 예산을 꼽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엔 코로나19 대유행 진정세가 여실히 담겼습니다. 백신 도입 예산을 크게 줄였고 손실보상 등이 끝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지원금도 5조 6천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손실보전 또는 재난 지원 등등 이런 재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일시소요 그런 부분을 드러낸 것이. 도로와 철도, 해운에 걸쳐 집행이 부진한 SOC 사업은 2조 8천억 원 삭감했고 남북통일 관련 예산도 500억 원가량 깎였습니다. 이런 지출 구조 조정으로 마련된 돈은 정부 중점 사업에 투자됐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기준을 올리고 반지하 거주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 안전망 관련 예산이 4조 2천억 원 늘었고 노인 기초연금 확대와 부모 급여 등에도 재정이 투입됩니다.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운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복지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월급과 사회진출 지원금을 더한 병장 봉급이 130만 원으로 오르는 등 국방 예산은 2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엔 1조 원을 투자했고 원자력 발전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209조 원 규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예산 중 이번에 반영된 건 11조 원 수준으로 앞으로 4년 동안 200조 원 가까이가 더 투입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며 내년 상황에 따라 추경 등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재구성하기 위해 당헌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를 놓고는 여전히 이견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다시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을 추인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거리되면 당이 비상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당헌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이라는 부분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생깁니다. 국민의힘은 당헌을 고친 뒤 추석 연휴 전까지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기존 방침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당헌 개정 최종 문턱인 전국위 소집과 관련해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반대하더라도 상임 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전국위는 열릴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대로 상임정부의 당헌 개정해서 가는 거지. 서병수 의장이 입장 그거는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 뭐. 의원총회 추인과 초선 재선 의원들의 지지 선언이 잇따랐지만 새 비대위 출범을 반대하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잃고 동력과 명분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원인 제공자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적강 물러나는 것이 저는 국민과 당원을 위한 것이다. 책임 정치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만 다수가 합의한 내용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며 연일 여당 의원들 사이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좀 전에 다수의 반대라고 하셨는데 목소리를 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가 있습니다. 당사자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를 띄운 뒤 거취를 표명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총으로 결의했다가 곧바로 이를 부정할 경우 지금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해 의원총회 추인이라는 첫발을 떼기는 했지만 당내 반발이 잇따르고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논란까지 겹치며 비대위 최종 출범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월 역대급 대선 격전 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는 이재명 대표의 덕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 시일 안에 여야 대표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지 이틀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수석 편으로 축하난과 축하 인사를 전하자 0.73%포인트 차 석패후 제1야당 사령탑으로 변신한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집권 여당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특정인들의 영광이 아니라 그게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또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 회동에선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원한다는 이진복 수석의 제안에 즉석에서 깜짝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원칙적인 공감대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생 법안 같은 거 서로 좀 잘 좀 만들어서 국가 국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 등.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다녀왔다는 이 대표 이야기에 윤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에 안부를 물으며 환담이 이어졌습니다. 전당대회 직후부터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요청한 영수회담 문제도 다시 한번 거론됐는데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가능한 한 빨리 형식과 절차 없이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협력하는 모습을 같이 갖도록 합시다 하면서 윤 대통령은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안에 여야 당대표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모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독대하는 1대1 회담이 아닌 여야 지도부를 함께 만나는 단체 회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 여당과 거대 야당의 갈등 파고가 더 높아질 여지도 있어서 실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성사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견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혜경 씨의 전 수행비서 배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수원 남부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거예요? 김혜경 씨 직접 어떻습니까? 배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3년 넘게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사무관으로 김혜경 씨의 의전을 담당하며 사적 심부름 등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배 씨가 김 씨의 비선 실세나 다름없는 역할을 하며 법인카드를 140여 차례 부정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법인카드를 유용한 행위가 단순히 개인 판단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김혜경 씨와의 공모 가능성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배 씨 측은 대외 업무를 보는 별정직 공무원의 탄력적 역할을 강조하며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카드 사용과 관련해 김 씨를 수사하려고 수행비서를 구속하려 하는 정치적 사건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법원은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자료들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당장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배 씨가 구속을 피하면서 다음 달 9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김혜경 씨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경찰은 배 씨와 함께 김 씨에 대한 법리 검토도 서둘러 마무리한 뒤 이번 주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경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모 씨뿐 아니라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들로도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이었던 A씨 등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배 씨의 범행 당시 총무과에서 영수증 처리를 담당한 인물로 배 씨의 카드 집행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배 씨의 업무 추진비 유용 정황을 알고도 내버려 둔 것으로 보고 A씨의 상급자인 의전팀장 B씨도 함께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건물주가 공장 건물을 임대했는데 유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2번이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단 한 차례 현장 조사도 없었다고 합니다. 제보는 Y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공장. 콘크리트 바닥을 깨보니 수상한 철제 드럼통이 나옵니다. 지난 2007년 12월부터 10년 5개월 동안 이곳에는 전자전기부품 공장이 있었습니다. 공장이 떠난 뒤 건물 주변에선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제가 나가고 난 다음에 바닥에 기름이 많이 흘러 있었고요. 그리고 냄새도 아주 심하게 났습니다. 건물주는 재작년 9월 공장주가 부지를 오염시켰다고 보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과 11월 2차례나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상한 건 이 과정에서 단 하나의 현장 조사도 없었습니다. 와서 꼭 조사를 해달라고 수번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나오시질 않더라고요. 다른 공장도 그렇게 기름을 흘러버리는데 왜 사장님은 고소를 하고 그러느냐. 기름통과 함께 묻힐 뻔한 진실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감정인 이회하에 조사한 결과 윤활유로 추정되는 물질이 담긴 지름 58cm, 높이 60cm의 드럼통 2개가 발견됐고 주변 오염 정도는 관련 법의 기준치를 최대 35배 이상 초과한 거로 드러난 겁니다. 공장 바닥에서 나온 드럼통 중 하나입니다. 이 드럼통을 만져보면 여전히 기름기가 묻어나오고 지름 6에서 7mm 정도의 구멍 50여 개가 뚫려 있습니다. 경찰은 처음 수사할 때 건물주가 제출한 자료론 혐의 입증이 어려웠고 다른 임차인이 영업 중인 상황이어서 현장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염된 토지를 회복시키려면 건물을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수십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긴급조치 구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판례를 7년 만에 뒤집은 건데요. 피해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국회 입법 등 추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모든 피고인을 죄 없이 교도소에 수감했습니다. 37년 만이에요. 참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감개무량합니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3년 가까이 옥고를 치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거 뒤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비방하면 영장도 없이 체포 구속해 징역에 처했던 긴급조치 9호. 이렇게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뒤늦게 무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는 번번이 졌습니다. 지난 2015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긴급조치 9호 발령과 적용, 집행 행위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국가 배상 책임을 부정한 판례 때문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했다는 논란을 낳기도 했던 판결입니다. 7년 만에 대법원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를 열어 긴급조치 9호 피해자와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발령과 수사기관의 수사 기소, 법관의 재판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 작용이 전체적으로 위법해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범위한 다수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 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 배상의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봐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과 다른 긴급 조치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 배상 책임은 이번 판결부터 적용돼 패소가 확정된 피해자의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해 배상받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늦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과오를 바로잡은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번 판결로도 배상이 가로막힌 피해자를 위한 국회 입법 등 추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아주 오늘의 판결을 존중하고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다만 기존의 재판들이 3심까지 끝나고 패소한 피해자들이 그 전체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반이 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사법적 구제와 국가 배상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 개량 백신을 포함한 하반기 접종 계획이 오늘 발표됩니다. 그런데 추가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적지 않아서 접종률을 올릴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할 거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국내 18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은 75%입니다.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97% 안팎인 1, 2차 기본 접종률보다는 4분의 3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를 보면 앞으로 접종이 추가될 경우 접종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어봤더니 백신 추가 접종 권고가 있어도 맞지 않겠다는 답변이 31%였습니다. 11%에 머물렀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껑충 뛴 것으로 반대로 접종하겠다는 답은 78%에서 56%로 뚝 떨어졌습니다. 추가 접종을 하지 않거나 망설이는 이유로는 맞아도 감염되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고 안전성이 의심되어서 이상 반응 보상과 지원이 불만족스러워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미 4차 접종을 시작한 고령층을 봐도 60세 이상의 접종률은 42%, 50대는 13%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증화와 사망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추가 접종 권고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권장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접종 계획에 포함될 개량 백신도 지금 유행하는 BA.5 변이가 아닌 초기 오미크론 BA.1을 토대로 개발된 것이어서 접종을 이끌 요인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접종을 설득할 실질적인 이득과 구체적인 방안이 접종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실효성이 떨어지고 해외여행에 불편하다는 여론이 많았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의 폐지 여부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10만 79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전 같은 시간대보다 10,000명 정도 적은 규모로 일주일 전보다는 3만 3천여 명 줄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도 10만 명대를 유지할 거로 보입니다. 중국 각지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방역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740만 명인 랴오닝성의 거점 항구 다롄시에서는 최근 열흘 동안 77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어제부터 닷새간 도심 5개 구역을 전면 봉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랴오닝성과 스촨성의 성도 선양과 청두도 그제 밤부터 술집과 목욕탕,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금지했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가인 광둥성 선전의 화창베이도 나흘 동안 폐쇄 조치됐습니다.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지역에서 사흘 동안 봉쇄 훈련이 벌어졌습니다. 방역 조치를 어기면 3족을 처벌하겠다는 현대판 연좌제를 발표했다가 역풍을 맞고 취소한 곳도 나왔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내 중심지의 교차로가 텅 비었습니다. 도시로 진입하는 요금소도 닫혔습니다. 중국 허난성 맨치현은 사흘 동안 주민 30만 명의 외출을 막고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앞서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나온 확진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도시 봉쇄의 명목은 훈련이었습니다. 眼下的管控是为了更好的自由，当前的停止是为了明天更好的前行。 최근 열흘 동안 주변 지역에서 감염자 277명이 나오자 벌인 일인데 중국인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在没有确诊病例的情况下的话，实施全区的静态管理是吗？那我个人觉得话是不是特别的合理的。 수도 베이징에서 가까운 허베이성 청더시는 방역 연좌제를 발표했다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유증상자가 동선을 숨기거나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3대에 걸쳐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여론의 문매를 맞고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这个惩罚是否要像会延续多长时间，或者说比如说对其他方面有多大这个影响，我觉得这块还是需要有一个慎重的讨论，大家啊。 중국 당국의 웃지 못할 방역 조치에서 경직된 관료 조직의 단면이 엿보입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대관식으로 불리는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제로 코로나만큼은 꼭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분위기가 읽힙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타이완군이 타이완 영역으로 들어온 중국 무인기를 향해 처음으로 실탄으로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될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10월 16일에 개막합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타이완군 진먼방어사령부는 무인기 한 대가 어제 오후 진먼섬 주변 섬인 얼단 지구의 해상 통제구역 상공에 진입하자 실탄 방어 사격을 했고 무인기는 중국 샤먼 방향으로 날아갔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은 차이 잉원 총통이 어제 오후 적시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중공 무인기를 제압하라는 지시를 군에 하달한 데 이어진 대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중국과 타이완의 갈등 심화 국면에서 타이완군이 중국 무인기를 향해 이 같은 경고 사격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진먼섬은 중국 샤먼시와 불과 3.2km 떨어진 곳에 있는 타이완 안보의 최전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어제 시진핑 당 총석이 주재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차 당 대회를 준비하는 성격의 7중 전에 즉 19기 당 중앙위원회 7차 전체 회의를 10월 9일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20차 당 대회는 10월 16일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7중 전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당 대회는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지도부 구성원을 결정하는 최대 정치 행사입니다. 이번 20차 당 대회는 시진핑 주석의 3년임 여부를 확정짓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18차 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선출되면서 현재까지 10년을 집권한 시 주석은 이번 당 대회에서 총서기직에 유임돼 최소 5년 더 집권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당 대회에서는 또 20기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원을 선출합니다. 당대회 폐막일 다음 날 열릴 것으로 보이는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새롭게 구성될 최고 지도부인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7명과 그들의 역할이 사실상 공개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더그 듀시 미국 애리조나 주지사가 타이완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타이완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공화당 소속의 듀시 주지사가 사흘간 방문 일정으로 타이완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이달 초 타이완을 방문한 것을 포함해 미국 주요 정치인의 타이완 방문은 이달에만 5차례에 이릅니다.
러시아가 가스관 점검을 이유로 내일부터 3일 동안 독일로 가는 가스 공급을 잠정 중단합니다. 이를 기회로 러시아가 아예 가스 공급을 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이 내일부터 3일 동안 노르드스트림 1 가스관을 다시 잠급니다. 표면상 이유는 가스관 점검이지만 유럽연합에 대한 보복의 하나입니다.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총리는 독일 정부가 값싼 러시아산 가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책을 자초했다며 쓰라린 현실을 자책했습니다. Buchstäblich ein Preis. Das wurde in Talkshows und in politischen Reden quasi als rhetorische Formel den Sommer über vor sich hergetragen. Es ist aber keine rhetorische Formel. Es ist bittere Wirklichkeit. Es ist bittere Wirklichkeit.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가 점점 악화하면서 유럽연합이 다음 달 9일 가스요금 대응책 마련에 다시 나섭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발전에 사용되는 가스요금 상한제와 전력시장 구조개혁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은 특히 급등한 전기요금을 내리기 위해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의 연동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etzt sehen wir mit diesen exorbitanten hohen Gaspreisen, dass wir entkoppeln müssen. 이런 가운데 독일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해 11월 1일까지 가스 비축률을 95%로 확대하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0월 1일까지 목표로 한 85% 비축률을 한 달가량 앞당겨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Die wir getroffen haben, sicher in diesem Winter besser zurechtkommen werden, als einige uns vor einiger Zeit vorhergesagt haben. Das ist das Ergebnis unserer kollektiven Anstrengung.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올해 7월까지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로 970억 달러, 130조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과 인도, 튀르키예 등의 수입 확대로 서방의 제재가 힘을 잃었다는 분석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첫 발사 시도가 빗나간 아르테미스 1호, 언제 다시 발사할 수 있을까요? 나사는 이후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이 발사가 가능한 날짜를 잡아놨는데 상황에 따라 비행 기간이 원래 계획보다 3분의 2로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아르테미스 1호의 예상 가능한 발사 시나리오를 정리해봤습니다. 반세기 만에 세계의 눈과 귀가 쏠렸지만 발사가 연기된 아르테미스 1호. 다음 발사는 언제 이루어질까? 아르테미스 1호 발사 가능일을 색깔로 표시한 나사의 달력입니다. 9월 2일부터 6일은 진한 초록색, 아르테미스 1호가 달로 떠날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만약 2일 발사에 실패한다면 제시도까지는 72시간이 지나야 하므로 5일에야 발사가 가능해집니다. 7일부터 18일은 발사 자체가 불가능한 날이고 다음 발사 가능일은 19일에 다시 열립니다. 만약 19일부터 26일 사이에 발사된다면 비행 기간은 당초 목표했던 6주가 아닌 4주간의 단기 미션으로 계획이 변경됩니다. 유사한데 달궤도 진입 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그 파워를 업을 하면서 올려주는데 그 속도를 늘릴 수 있으면 좀 더 빨리 가는 거죠. 달과 지구, 태양의 위치를 고려해 계획된 궤적을 따라 비행할 수 있는지는 물론 태양 전지판이 태양을 향하도록 하는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 산출한 겁니다. 실제 발사의 관건은 이번에 발생한 엔진의 냉각 오류 문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입니다. 기상 조건도 변수입니다. 발사대가 있는 케이프 커네버럴은 아열대 기후로 예상치 못한 비가 종종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There was also a series of weather issues throughout the window. We would have been no-go for weather at the beginning of the window due to precipitation, and later on in the window we would have been no-go for lightning within the launch pad area. 하지만 다음 달 말까지 발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후 예비 발사일이 또 준비돼 있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키움이 이정후의 활약과 김혜성의 4안타로 롯데를 꺾고 2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키움은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롯데의 6대5 한 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5회 대타로 투입된 이정후는 2타점 적시타를 쳐 KBO 리그 네 번째로 6년 연속 150안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정후는 6회에는 정확한 홈송구로 한동희를 아웃시켜 외야수 보살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잠실과 수원, 대전, 대구 경기는 비로 취소됐습니다. 세계 최강 정구 대표팀이 3년 만에 국제대회 출전해서 전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내년 아시안게임 개최지 항저우 같은 무더운 날씨, 비슷한 성질의 코트에서 적응력을 키우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서규재, 유영동 감독이 이끄는 남녀 대표팀. 코로나19로 발이 묶였다. 3년 만에 나서는 전지훈련 겸 해외 투어인 만큼 상기된 표정입니다. 대표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꼭 아시안게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시안게임을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19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3년 만에 처음 국제대회를 참가하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선수들도 연습만 하다가 이렇게 첫 대회를 출전하니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주최국 태국과 인도, 스웨덴, 호주 등 한수 아래 국가들이 참가한 만큼 우리 선수는 무난히 전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실전과 연습을 반복하는 강행군 속에 남자 상비군 추문수는 1인자 김진웅을 꺾고 첫 국제대회 정상의 감격도 맛봤습니다. 30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와 잦은 소나기에 선수들은 지쳤지만 내년 아시안게임 개최지 항저우의 높은 습도와 변화가 많은 케미칼 코트 적응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아시안게임과 같은 케미칼 코트가 있는 태국으로 전주훈련 겸 또 그 주변 국가들과의 대회에 참가해서 내년 아시안게임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을 곧바로 진천 선촌에 입춘한 대표팀은 라이벌 일본, 중국, 타이완이 총 출동하는 국제대회 인천 코리아컵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오늘도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구름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지방은 비가 대부분 그쳤는데요. 하지만 강원 영동 중남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 쪽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방 쪽으로는 최고 60mm,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 약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7도, 대구는 21.1도, 울산은 21.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밑돌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대전은 26도, 대구는 2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9월의 시작인 내일부터는 다시 낮더위가 찾아오겠고요. 다음 주 날씨는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63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하는 대신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S 결과가 10년 만에 오늘 나옵니다. 우리 정부의 매각 방해로 손해를 봤다며 6조 원가량을 배상하라는 것인데 결론이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원 개정안을 추인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의 내홍과 거리를 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 이른 시일 안에 여야 대표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배 씨와 김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곧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과거 유신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피해자들은 환영하면서도 이미 패소를 확정받은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타이완군이 타이완 영역으로 들어온 중국 무인기를 향해서 처음으로 실탄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경고 사격 이후 무인기는 중국 쪽으로 날아갔다고 타이완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내년부터 병장 봉급이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130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에 맞춰 간부 수당도 오를 예정입니다. 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7조 1,268억 원으로 편성된 2023년 국방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병봉급 인상 계획입니다. 올해 67만 6,100원인 병장 봉급은 내년 32만 3,900원 증가해 100만 원으로, 상병은 61만 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68만 원, 이병은 6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병복무 중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월 최대 14만 1,000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립니다. 이런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내년부터 병장은 다달이 130만 원씩을 받게 됩니다. 군 당국은 병장 봉급은 2024년 125만 원, 2025년 150만 원으로 올리고 자산 형성 프로그램 지원금은 2024년 40만 원, 2025년 55만 원까지 늘려 최종적으로 2025년까지 병장의 한 달 실수령액을 205만 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군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 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발맞춰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간부들의 지휘 복무 여건도 개선합니다. 우선 병봉급 인상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 간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복무 부사관과 장교에게 일시금으로 주는 단기복무 장려금도 장교는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부사관은 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50% 인상됩니다. 또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 활동비는 소대원 25명 기준 월 6만 2,500원에서 12만 5천 원으로 2배 인상하고,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 활동비는 부대별로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일괄 30만 원 지급으로 바꿉니다. 이와 함께 1955년 이후 27년째 그대로인 주택수당 역시 월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100% 인상할 예정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정부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의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5급 이하 공무원 임금을 1.7% 올리기로 했는데 공무원들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을 삭감한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자며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를 반납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장차관급 공무원은 보수의 10%를 반납하고 4급 이상은 동결합니다. 4급 이상으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공무원 보수를 동결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5급 이하 공무원들은 1.7% 올리기로 했습니다. 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한 건전 재정 기조와 함께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고 경제 위기 신호가 감지된 상황에서 공무원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겁니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습니다. 5급 이하 공무원은 일부 채우 개선 등을 고려하여 1.7% 인상합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년 연속 1%대 수준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번에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2%대 이상을 전망했지만 예상보다 저조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5%대인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을 삭감한 거라고 말합니다. 특히 하위직인 9급 1호봉 기준 보수는 올해 168만여 원에서 내년에 171만여 원이 되는데 다른 수당을 포함해도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호소합니다. 물가 인상률 턱없이 부족한 인상률이고요. 그걸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최저임금으로 지급해라 이렇게 부칙을 만들 정도로 공무원들, 신규 공무원들이 최저임금보다 더 못하는 이런 상황에까지 와 있습니다. 공무원 허리띠 졸라매기와 함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부는 재정이 들어가는 위원회 246개 가운데 48개는 통합, 33개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 원대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S 결과가 10년 만에 오늘 나오는데요.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리 정부가 전부 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또 2003년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불법 승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다시 수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론스타가 정부에 소송 제기한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 6조 정도입니다. 한국 돈 6조입니다. 지면 우리 세금 6조를 론스타에 줘야 되는 상황이죠. 이론적으로 지게 되면. 뭐 전부 패소가 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원이 금감위가 불법 승인했다라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수사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 시효 문제가 이미 다 끝난 사안이고요. 500억을 써서 우리 국가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국제 분쟁을 일으켰고 또 지금 소송을 지금 6조 원에서 일부락도 물어내게 될 상황이 발생하면 책임 있는 사람의 처벌 없이 그냥 유감이다라고 넘어가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동의하시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저도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니까 안 좋은 결론이 나올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론.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를 고쳐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무리수라는 일각의 지적에도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내년 1월 복귀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재차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의 결론은 이번에도 새 비상대책위원회였습니다.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된 당헌을 고쳐서 어떻게든 비대위를 다시 띄우겠다는 건데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편법이고 탈법이고 꼼수고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다. 순탄치 않은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이 비대위를 주장하는 이유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꼽힙니다. 내년 1월 8일에 당원권 정지 징계 기간이 끝나는 이 전 대표의 복귀를 원하지 않는 쪽에선 비대위가 근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비대위가 꾸려지는 순간 기존 지도부는 해체되면서 이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도 원천 차단됩니다.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한 새로운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비대위 출범 이전 최고위 체제로의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비대위를 거쳐 당원권 정지 기간인 올해 말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이 전 대표는 차기 당권 도전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반면 새 원내대표를 뽑아 직무대행 체제로 가게 되면 이 전 대표가 굳이 법적 대응에 나설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비대위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연 당규를 손대는 것 자체가 특정 개인을 갖다가 내쫓기 위한 하나의 당연 당규라 보거든요. 아주 반민주적인 그런 행태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경찰 수사 결과 이준석 전 대표가 혐의가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비대위 체제든 직무대행 체제든 이 전 대표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비대위 찬반이 엇갈리는 배경에는 또 차기 당권 주자들의 유불리 셈법도 깔려 있습니다. 직전 원내대표로 당내 기반이 있어 조기 전당대회가 유리한 김기현 의원과
천천히 전당대회를 해도 불리하지 않은 안철수 의원의 입장이 갈리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비대위 규정을 바꾸는 방법으로 자꾸 비대위를 하려고 하다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원과 싸운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가 쉬우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 좀 다른 의견도 있고 저도 다른 의견이 있긴 하지만 다 뜻이 모아져서 결론이 나면 그 결론대로 가야지. 자기 의견 다르다고 계속 중구난방을 하면 그거는 조직이 아니죠. 당내 의견이 분분해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상 비대위 체제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이 하는 결정을 기다려보면 우리가 가야 될 여러 가지 방향들을 제시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기 당대표가 내후년 공천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도체제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이 좀처럼 접점을 찾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초유의 사태를 이어가고 있는 집권 여당이 얼마 남지 않은 추석 연휴 전에는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취임 뒤 처음으로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예방합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 의장을 예방하고 이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권 직무대행과 첫 만남을 가집니다. 특히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여당 수뇌부와 대화를 시작하는 만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등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의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인적 개편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30명이 물갈이 될 거란 관측인데 대부분 여의도 출신이 타깃이라 결국 검찰과 관료만 남는 게 아니냐는 내부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슬림화를 표방하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시민사회 수석실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여소야대 전국, 일반 국민과 접점을 다양하게 넓히겠다는 취지였습니다. 180석 된 야당이 입법 전행을 한다든가 또 헌법 일탈 이런 법안들을 만들 때 좀 더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될 의무이자 책임이 대통령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 수석을 좀 강화해서 국민들의 직접 소통을 늘리겠다. 이후 넉 달 남짓 용산 대통령실 회심의 작품인 시민사회 수석실은 5개 비서관 가운데 3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보안 사고와 인사 개입 논란 등 잇단 잡음 끝에 정상적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 겁니다. 조만간 통폐합하는 등 대폭 축소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고강도 업무 조직 진단 끝에 추석 전에 비서관급 이하 3, 4급 행정관까지 30명 정도를 물갈이하기로 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YTN에 의원실 추천과 당직자 등 여의도 출신은 거의 정리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초창기 판짜기를 주도한 이른바 윤핵관 그룹과 대통령실 주류가 된 검찰 관료의 힘겨루기라는 해석도 덧붙였습니다. 경질은 하는데 후임자 찾기는 난항입니다. 문책성으로 나란히 공석이 된 정무비서관 2자리에 전직 여성 의원들이 하마평에 올랐는데 최종 인선까지는 반신반의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몇 달 만에 무능력자 낙인이 찍혀 경질되는데 금배지를 노리는 의원들이 선뜻 수락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적 쇄신 타깃에 지지율 하락의 첫 이유 인사 문제를 다루는 인사, 공직기강, 법무라인이 빠진 것도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논공 행상은 끝났고 유능하고 헌신적인 일꾼만 남기겠다는 속내인데 정작 용산은 살벌한 감찰 전국 속에 어수선한 분위기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와 팔찌 등을 놓고 재산신고 누락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부는 지인에게서 빌렸고 일부는 소상공인에게 사들인 것이라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권성동 국회 운영위원장 제지를 뚫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장신구와 관련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물었습니다. 결산 관련 질의를 먼저 하시고, 예. 다음에 하라고요? 예.
결산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재산 신고 보니까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보증 신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뭐 협찬이면 협찬이다, 아니면 이미테이션이다, 아니면은 이게 재산 신고가 누락된 것이다, 아니면 요건이 안 된 것이다, 이런 정도의 해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앞서 김의겸 의원이 SNS에서 김 여사가 찾던 목걸이와 팔찌, 브로치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데 첫 재산 등록 신고에서 빠뜨렸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을 요구한 겁니다. 김 여사에 대한 공세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거론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그 김정숙 여사님 의상비와 또 그 액세서리 비용, 그 비용 전체를 비서실에서 추계해 주시기를 저는 그 자료 요청을 다시 드립니다. 전용기 의원 측은 운영위 회의가 끝나고 윤재순 비서관이 장신구는 현지에서 빌렸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전 의원에게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장신구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나머지 1점은 소상공인에게 사들인 것이라 금액이 재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전 의원은 더욱 문제가 되는 해명이라며 정당한 대가를 주고 빌린 것인지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고 대여를 한 것인지 아니면 편법 후원의 목적으로 협찬을 한 것인지를 국회에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야당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장신구를 빌려준 지인이 누군지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호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바이오 관련 주식 보유에 대해서 공직윤리 의식이 부족하다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백 청장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은 소액이라고 항변하면서도 처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주식 처분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셨더라고요. 직무 관련성 여부를 심사받아 따져보겠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얼마나 한가한 윤리의식입니까? 청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이었으면 청장 자리에 있지도 못했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제가 자문하는 과정에서 관여된 회사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게 국민적 눈높이라고 보는데 청장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는 매우 소액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액이니까 처분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혀온 수행비서 배모 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오전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씨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들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당장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와 가족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발령과 수사기관의 수사 기소, 법관의 재판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 작용이 전체적으로 위법해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2015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긴급조치 9호 발령과 적용 집행 행위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국가 배상 책임을 부정한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경찰이 3년 전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10년 넘게 진행 중인데요. 경찰은 소송을 취하할 뜻이 없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몸을 무장한 경찰들이 파업 중인 노동자 사이로 뛰어듭니다. 군봉과 방패를 연신 휘두르는가 하면 쓰러진 노동자를 향해서도 마구 폭력을 행사합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 진압 장면입니다. 파업이 끝난 뒤 오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노동자들은 일터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파업에 나섰던 당시 노동자들이 경찰청 앞으로 향했습니다. 파업 진압 이후 180도 바뀐 삶을 증언하고 경찰이 파업 참가자 등 10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헬기 소리 들으면 사실은 농담이 아니라 굴목으로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잘 안 보이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고, 이 마음의 상처가 아직 이렇게 안 물었다고 사실은 생각하지 않고 아마 평생 갈 것 같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이자까지 29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가해를 했다고 하는 국가가 경찰청이 나서서 저희한테 지금 손해배상, 치료비라든지 헬기 파손 등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국가적인 차원의 치료나 피해 보상은 전혀 없었거든요. 실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노동자 가운데 21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3명이 불안 및 우울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24명 모두가 1년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미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소송 취하를 권고하기도 했지만 경찰 지휘부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처가 되지 않는 한 국가폭력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당사자에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확인하면서요. 하이트 진로에 이어 대우조선해양도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리한 소송을 견제하기 위한 노랑봉투법 제정 논의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얼차려를 받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상이 올라온 학교 커뮤니티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목격담과 함께 비판이 쏟아졌는데 정작 대학 측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처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어두운 학교 운동장에 학생 수십 명이 누워있고 몇몇 사람들은 어슬렁거리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워있던 학생들이 일사불란하게 자세를 바꿔가며 움직입니다. 한밤중에 충남 아산시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신학과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벌인 일로 추정됐습니다. 이곳 운동장에서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바닥에 누운 상태로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온 학교 커뮤니티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학기에도 밤늦게 운동장을 돌고 목소리가 작다며 혼이 나는 걸 봤다는 목격담이 쏟아졌습니다. 대학, 그것도 신학과에서 왜 군기를 잡는 건지, 요즘 시대에 이런 문화가 왜 남아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선배 혹은 그 윗사람들로부터 얼차려를 받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제 학생들에게 아직도 그런 걸 시켜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대학 측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얼차려가 옳은 행동으로 보이지 않지만 신학과가 사관학교 형식으로 운영돼 엄격한 기강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사안을 잘 파악하고 있을 학과장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아직 정확한 내막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대처를 물은 기자의 질문에도 해당 학과가 조사한 뒤 학칙에 따라 적절한 처분이 이뤄질 거라고만 답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해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범죄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한 뒤 이를 텔레그램 메신저 등에 유포한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도 여러 명이고 관련 영상물도 수백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공범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백신 프로그램 알약이 정상 프로그램을 랜섬웨어로 잘못 인식하는 오류를 일으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랜섬웨어 의심 행위를 차단했다는 알약 프로그램 알림에 따라 신고 버튼을 누르자 컴퓨터가 먹통이 됐다는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트 시큐리티는 홈페이지를 통해 어제 오전 업데이트된 알약 공개용에서 랜섬웨어 탐지 오류가 발생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개인이나 기업은 신용도가 올라가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은행들의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 현황이 처음으로 비교 공시됐습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농협의 수용률이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이 가장 낮았습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은행 대출자들은 승진하거나 연봉이 오르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대출 상품이 신용 상태별로 금리에 차등을 두는 상품이어야 해 신용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 일부 상품만 가능합니다. 은행은 재심사에 금리 인하를 해주기도 하는데 이런 방침이 잘 지켜지지 않자 정부가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실적 공개를 지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의 경우 NH농협은행이 59.5%의 수용률을 보여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순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신청 건수가 월등히 많아 수용률은 낮았지만 절대 수용 건수나 이자 감면액은 5대 은행 중 가장 많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시에 참여한 19개 은행 전체로 봤을 땐 KDB 산업은행의 수용률이 92.6%로 가장 높고 토스뱅크가 17.9%로 가장 낮았습니다. 대체로 인터넷 은행들이 인색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자료 공개가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에게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불만입니다. 비대면 프로세스 등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건수가 많아지면 수용률이 하락해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은행권은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에 비해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은 낮지만 수용 건수와 이자 감면액은 가장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실적은 반년 주기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됩니다. 경쟁을 통해 서비스질을 높이려는 금융당국과 기업 내부 정보 공개를 꺼리는 금융기관들 사이에 긴장감도 엿볼 수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어제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을 추인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 위해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공식 회의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당 실무진을 중심으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 워크숍을 열고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하면서 본격 9월 정기국회 준비에 착수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주요 입법 과제를 점검해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민생 입법 과제 등을 발표합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조정 여부와 하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여부와 하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기본 방향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 전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현지 시각 30일 판정을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로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오전에 결과가 공개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며 실무를 익히고 야간과 주말에는 대학에서 관련 이론을 배우는 일학습 병행제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별도 비용 없이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어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아파트 관리 업체에 입사한 송석출 씨.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 문을 닫자 지금 회사에서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한 일이 아니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공부를 더 하기로 마음먹고
일학습 병행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2년 동안 말 그대로 주경야독 한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전문 친구들한테 뒤지지 않고 했다는 게 상당히 만족합니다. 이제까지 배운 토대를 밑바탕으로 해서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학습 병행제는 낮에는 회사에서 실무를 익히고 저녁과 주말에는 대학에서 이론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취업한 지 1년이 안 된 신입사원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소속된 회사는 정부로부터 연간 1,000만 원을 지원받고 학생들은 등록금과 교재를 지급받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는 지난 2017년 첫 신입생을 모집해 4년 만에 졸업생 100명을 배출했습니다. 업무의 고도화를 위한 지식을 우리 대학의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습득함으로써 업무에서도 굉장히 효율성을, 또 우리 학력에 대한 여러 가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참여 기업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전기 분야와 기계 분야, 화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이 처음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하고 업무 전문성까지 높일 수 있는 일학습 병행제에 직장인과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재개장한 광화문 광장의 버스 정류장에 조선 총독부 등이 포함된 그림이 설치돼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이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 디자이너와 협업해 세종문화회관 버스 정류장 기둥벽에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오늘날의 광장의 모습을 담은 포스터를 전시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당시 광장 모습을 그린 그림에 조선 총독부와 일장기를 떠올리게 하는 디자인도 포함돼 있어서 SNS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아픈 역사를 넘어 극복과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자 했던 의도였다면서 분홍색 원은 일본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인접해 있는 2개의 사각형과 함께 길과 문을 사각과 원의 형태로 디자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군이 타이완 영역으로 들어온 중국 무인기를 향해 실탄으로 경고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에 따르면 타이완군 진먼 방어사령부는 무인기 한 대가 현지 시각 30일 오후 5시 59분 얼단지구의 해상통제구역 상공에 진입하자 실탄 방어 사격을 했고 무인기는 오후 6시쯤 중국 샤먼 방향으로 날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적시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중공 무인기를 제압하라는 지시를 군에 하달한 데 이어진 대응이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중국과 타이완의 갈등 심화 국면에서 타이완군이 중국 무인기를 향해 이 같은 경고 사격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히토류나 니켈 등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몽골에 세울 희소금속협력센터에 내년부터 5년에 걸쳐 100억 원 가까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센터 설립 등을 위해 내년에 우선 9억 원을 무상 원조하는 등 5년에 걸쳐 모두 98억 원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센터는 배터리나 반도체 등에 필요한 희소금속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며 몽골 정부가 센터 부지와 건물을 우리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일본 교토의 제1조선인 마을 우토로에 불을 지른 20대 청년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혐오감을 그대로 드러낸 이번 범행에 대해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무서운 기세로 솟아오르는 화염. 놀란 주민들은 대피를 서두릅니다. 지난해 8월 일본 교토 조선인 마을 우토로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입니다. 당시 방화로 주택 등 건물 7채가 불타고 마을 역사를 담은 간판 등이 소실됐습니다. 개관을 앞둔 우토로 평화기념관에 전시될 예정이던 귀한 자료였습니다. 어려웠던 그 시기와 그것을 이겨낸 주민들의 마음, 그런 것을 담아낸 간판이라서 아주 의미가 있는 소중한 간판이었습니다. 일본 시민들과 한국 시민들 그 마음이 다 불타서 없어졌던 것 같고. 재판부는 올해 23살인 방화범에게 검찰 구형 그대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제1한국인과 조선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감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자신의 편견을 방화로 드러낸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토로 마을은 일제강점기 비행장 건설을 위해 끌려온 조선인이 모여 살면서 시작됐습니다. 1980년대까지 수도시설도 없을 만큼 마을 자체가 일본 사회의 차별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방화범은 우토로 마을에 앞서 나고야에 있는 민단과 한국 학교에도 불을 질렀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6년 혐오 발언을 막기 위한 법이 생겼지만 혐오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差別動機、偏見動機に基づいて行われたという意味で、ヘイトクライムについて一律に裁判官が量刑を加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法律もありません。 혐한 범죄에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 이후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일본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서울 가산동에 있는 8층짜리 오피스텔 지상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불로 차량 4대가 모두 탔고 3대는 일부가 탔습니다. 어젯밤 9시쯤 부천시 범박동과 옥길동 일대 아파트 단지가 정전됐습니다. 전력 공급은 20분 만에 재개됐지만 아파트 수천 세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남사 졸음쉼터 부근을 달리던 트레일러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운전자가 다치진 않았지만 중앙분리대 파편이 반대편 차로까지 튀면서 달려오던 승용차 바퀴가 손상됐습니다. 8월의 끝자락에서 연일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보시는 것처럼 비가 그치고 약하게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강원 동해안 쪽으로는 시간당 10mm가 넘는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비는 오늘 오후까지도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름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 지방은 비가 대부분 그쳤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방에는 최고 60mm,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 5mm 안팎의 약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9.7도, 광주가 22.6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대구는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9월의 시작인 내일부터는 다시 낮더위가 찾아오겠고요. 다음 주 날씨는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또 오후부터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